예,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그 15페이지 13번 문제예요. 손익계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차 손익 등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누적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으로 자본에 표시되는 경우 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 가지고는 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2번 지문. 화폐 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회계기간 말에 실물 생산 능력이 회계기초의 실물 생산 능력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투자이익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건 화폐 유지 자본 개념이 아니라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그 14번 문제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려서 이제 답이 되고요. 이제 3, 4,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데 그 3번 지문. 수익은 기업 실제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 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기미대 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3번 지문. 비용은 기업 실제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현금 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 활동의 종류와 당해 비용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임차 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지문.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차량 판매는 주요 영업활동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로 기록되지만 여타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차량 매각은 부수적인 활동에 속하므로 차익 또는 차손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여기 이제 자본 유지의 개념인데요.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주서울은 2000X5년 1월 1일에 1000원을 투자하여 사과 판매업을 시작했는데 1월 1일 현재 사과 2개를 개당 500원에 구입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그 사과를 개당 800원에 판매해서 12월 31일엔 현금 16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간 중에 물가 상승률은 10%였고 사과의 구입 만약에 결산일 현재 사과를 다시 사야 된다면 얼마냐면 한 개당 7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요. 그 명목 재무자본으로 그 자본을 정의하는 경우 자본 유지를 위한 투자 이익과 유지할 자본은 얼마냐 되어 있는데 자, 기초 자본은 1000원이고 명목 재무자본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할 자본도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말에는 얼마를 가지고 있죠? 1600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투자 이익은 6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해야 될 자본은 1000원. 그 다음에 투자 이익은 600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2번 문제는 보시면 14번에 이제 2번 두 번째 문제예요. 2번 문항. 불변 구매력 재무자본으로 자본을 정의할 경우에 자본 유지를 위한 투자 이익과 유지해야 될 자본은 얼마냐 됐는데 불변 구매력 재무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기초 자본에다가 물가 상승률만큼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1000원이었는데 물가가 그 사이에 1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자본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기말에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은 1600원이기 때문에 1600원하고 그 1100원의 차이인 500원만큼을 회사의 투자 이익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의 투자 이익은 500원이 되고 유지해야 될 자본은 1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17번 문제 보시면요. 17페이지 3번 세 번째 문항 보시면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불변 구매력 재무자본이 아니라 실물자본이 맞습니다. 예. 실물자본으로 자본을 정의할 경우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실물자본으로 자본을 정의하는 경우에 자본 유지를 위한 투자 이익과 유지해야 할 자본은 각각 얼마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은 1000원인데 유지해야 될 자본은 사과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물인 사과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해보면 얼마가 되죠? 사과를 기준으로 해보면 1,400원이 되는 거죠. 2개 곱하기 사과 2개고 그 다음에 개당 700원이니까 그래서 그 1,4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말 자본은 근데 기말 자본은 1,600원이니까 회사의 투자 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투자 이익은 2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유지할 자본은 1,400원, 투자 이익은 200원. 이걸 해보시면 자본 유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현금 흐름표의 기본 요소인데요. 사실 지금 신용분석사 과정을 보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사실 제가 과거에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수강생으로 수업 들어볼 때 보면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 과정을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뭐 수업 목적상으로는 현금 흐름표는 그냥 기본적인 이론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정도로 현재 교재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5번 의 문제를 보시면요. 현금 흐름표의 기본 요소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현금 흐름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서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기업 실제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 흐름표의 기본 요소는 영업 활동 흐름, 투자 활동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표도 다른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현금 흐름표는 유일하게 현금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금 흐름표는 이런 발생주의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이번 지문부터는 다 맞는 지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사업의 지속, 차입금의 상환, 배당금의 지급, 신규 투자 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의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창출하였는지에 관한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번 현금 흐름은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자본의 확보와 처분에 관련된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자활동은 투자 부동산,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4번 질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주주, 채권자 등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결과 창출된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나타내어 줍니다. 5번 질문.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익과 상환, 금융비용의 지급, 신주 발행과 배당금의 지급, 재무자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자산의 보유 수익에 대한 현금 유입을 포함하는데 금융비용의 지급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수반되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자금의 차입 등 재무활동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예요. 수익비용의 대응인데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가장 깊은 내용은 뭐냐 돼 있는데 답은 간접 대응이 되는데요. 자, 그 밑에 더 알아보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교육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되는데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직접 대응, 기간 대응, 간접 대응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접 대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응은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매출과 매출원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직접 대응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매출과 매출에 따른 뭐 매출, 판매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직접 대응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대응에 대한 설명 보시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의 기간 대응 보시면요.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기간에 인식한다는 건데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판매관리비를 기간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간 대응은 다시 얘기하면 즉시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간 대응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교육훈련비라든가 뭐 광고 선전비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을 하면 회사의 직원들의 역량이 향상되어서 분명히 회사에 분명히 이익이 됩니다. 또 그 광고 선전비도 뭐 광고 선전을 하게 되면 회사의 매출이 분명히 늘어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기간 대응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답안에 간접 대응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되어 있는데 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여러 회기 기간에 걸쳐서 기대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따라서 각 회기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식하는데 이와 같은 예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제 17번 측정 속성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은 측정 속성에 관한 설명을 연결한 것이다. 잘못 연결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보시면요.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와 역사적 현금 수칙,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와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역사적 원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부채의 역사적 현금 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한 대가로 수취한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말합니다.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시장 가격이 존재하면 이 시장 가격은 당의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지문, 기업 특유 가치. 기업 특유 가치는 기업 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의 기업 실체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말하면 사용 가치라고 하는데, 부채의 기업 특유 가치는 기업 실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자본의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4번 상각 후 가액.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생 시점의 그 유입 가격과 당의 자산의 부채 또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명목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가 일치되게 하는 할인율인 유효이자율을 측정하고, 이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당의 자산과 또는 부채에 대한 현재 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상각 후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상각 후 가액의 측정에 사용된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 아닌 역사적 이자율이다. 돼 있고요. 자, 5번이 이제 틀려서 이제 답이 되는데요. 5번 질문 보시면요. 순실현 가능 가치와 이행 가액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미래의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 등 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 전환이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하는 가액으로 정의되며 유출 가치의 개념이다. 부채의 이행 가격은 미래에 대한 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될 현금 또는 현금 등 가액에서 그러한 지급에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와 이행 가능 가치는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20페이지에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는 이제 계산 문제가 별로 없죠. 이제 20번 문제, 20페이지 1번 문제. 자산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에 관한 구분에 대한 서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재권은 보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사용의 제한 여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사용의 제한이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단기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지문,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에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 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채 유동성 구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채 유동성과 비유동성에 대한 서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호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지만 계약 상대방에 따라서 지분 발행 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돼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그 해설 보세요. 보호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 이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지분 발행 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이 지분 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 같은 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동 부채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3, 4, 5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보시면요. 3번 질문,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련 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고요. 4번,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호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5번,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차입 약정에 따라서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유동 분류와 유동과 비유동 분류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이유는 결국은 회사의 유동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회사는 가급적이면 유동 비율을 좀 높게 나타내려고 할 거니까 유동 자산을 더 잡고 그다음에 유동 부채는 작게 잡으려고 하거든. 그러한 유인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회사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기업의 기준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페이지에 그 3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시죠.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수익과 비용은 항상 각각 총액으로 보고해야 하며 상계하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아, 틀렸죠. 요게 이제 뭡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총액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이고 상계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에 표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2번부터 이제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읽어보면 자, 2번 지문,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레니드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고요. 3번 지문,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4번 지문,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요. 5번 지문, 당기순 손익은 계속사업 손익에 중단사업 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 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 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데 이 경우 기타 포괄 손익의 각 항목 관련된 법인세 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비용 효과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한다. 여기까지가 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이제 23페이지의 4번 계속사업 및 중단사업 손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및 중단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지문, 계속사업 손익은 기업이 계속사업 활동과 관련된 계속 활동과 그 관련된 부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에 속하지 않는 손익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 중단사업 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의 손익으로서 사업 중단 직접 비용과 중단사업 자산 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후에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의 손익은 산출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당기순 손익은 계속사업 손익에 중단사업 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 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 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지문, 중단사업 손익은 해당 회기기간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의 손익으로서 사업 중단 비용과 중단사업 손상차손을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5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중단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시죠. 문제가 되게 크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회사의 2000X 1년도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 손실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카페사는 A, B, C 세 가지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카페사의 경영진은 C 부문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C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X 1년 7월 1일 날 카페사의 이사회는 2000X 5년 말까지 C 부문의 매각을 완료하기로 하는 매각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현재 C 부문의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1,500원. 그래서 장부금액, 자산이 2,000원, 부채가 500원이라서 1,500원이었고요. 자산의 장부가액의 2,000원의 회수 가능성은 1,700원이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1,700원. 그 다음에 3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X 1년 11월 1일 카페사는 C 부문을 의뢰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X 2년 4월 30일에는 매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 카페사는 매각 계약에 따라 C 부문의 점유와 통제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2000X 2년 4월 30일까지 C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종업원을 퇴직시켜서 이에 따라 2000X 2년 7월 30일까지 지급해야 되는 추가적인 퇴직 예상액은 100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태금이죠. 예, 저도 옛날에 회사에 명태금 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 큰 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사주 평가 손실 뭐 이런 거 이제 메우는 그런 거였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6,000원에 받은 주식 1,000원에 팔았다고. 뭐 그럴 때 그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9에 그렇게 명태를 했으니 참 여러분들은 다 롱런 하세요. 정년퇴직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보시면 퇴직금 예상액,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예상액, 요거 100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그 사업 중단,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면 중단사업 손실이잖아요. 중단사업 손실에 포함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일단 100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사는 2000X 2년 4월 30일까지 C부문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돼 있고요. 2000X 1년 12월 31일 C부문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150원,
자산 2,850원, 부채가 700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대한 충당부채 10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부금액 1,850원 중 회수가액은 1,800원으로 최초 공시부터 결산일까지 추가적으로 50원의 손상차손을 더 잡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제 중단사업에 따른 손상차손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손상차손 얼마 있었죠? 300원 있었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50원의 손상차손이 또 추가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300원 더하기 50원만큼 해서 중단사업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도 역시 중단사업 손실로 우리가 계상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에 이제 밑에서 6번째 줄, 박스에서 밑에서 7번째 줄 보세요. 2000X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단사업 손상차손 350원과 시부분 매각에 따른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퇴직금 예상액 100원을 제외한 시부분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200원이고, 근데 회사가 이 부분이 이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은 2,000원이다. 갑회사에 적용된 세율은 30%고 2000X 0년 C부분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150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뭡니까? 이익은 지금 C부분에서 이익이 또 200원이 발생했는데 요거만큼은 사업중단 손실이 아니라 사업중단 손실에서 차감시켜야 될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풀이를 보시면 사업중단에 따른 직접 비용, 즉 퇴직금 예상액 100원에다가 그 중단사업 손상차손, 중단사업 자산 손상차손 350원 더하고 C부분에서 발생한 이익 200원을 차감시키면 결국 250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세전 효과고요. 세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반영한 효과를 계산해 보시면 세금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75원만큼은, 손실은 250이 발생했지만 그 법인세 그 효과가 75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 중단 손실은 175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게 기준서에 있는 그 문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에 6번 문제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 3층의 손익계산 항목의 일부이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얼마이냐 돼 있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계산하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그 매출액은 회사가 지금 1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매출원가는 4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게 얼마가 되죠? 그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은 6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 60만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20만 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이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영업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시죠. 27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현금흐름표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지문,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현금을 가산하여 기말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 영업활동에 대한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구매에 따른 현금 유출, 그 다음에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지출, 법인세의 지급, 이자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한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유출 등이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문이 틀렸는데, 영업활동과 관련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직접법, 요까지는 맞아요. 직접법이라 하면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에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 유출이 없는 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접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접법은 항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당기순이익에 출발해가지고 현금이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이 유출이 없는 수익을 차감하고 영업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을 반영한 그런 방법이 이제 간접법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보는 현금흐름표의 대부분은 간접법으로 작성된 것들이 되겠죠. 근데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직접 현금주의로 다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현금주의 매출을 지금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발생주의 매출이잖아요. 발생주의 매출을 현금주의 매출로 돌리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그 직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려서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투자활동이라 하면 현금이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재무활동이나 현금의 차익과 상환활동, 신주발행, 배당금 지급활동 같이 부채와 자본의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배당금의 지급이나 이자 지급,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은 한국주택국제회의 기준에서는 이게 좀 분류에 대한 그거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일반 기업의 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페이지 보시죠. 28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표의 기본 구조되어 있는데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배당금의 지급은 자본의 환급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재무활동, 투자활동이 아니라 그 영업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배당금의 지급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죠. 이자의 지급은 회사의 금융비용이잖아요. 하지만 배당금의 지급은 자본의 환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비용이 아니고 재무활동,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인세는 다 그 영업활동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9페이지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보시죠. 29페이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보시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장에서는 일단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알아보기 좀 한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 부분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이라고 얘기하죠. 기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기업은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다음의 기업에서 상장회사,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한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도 역시 적용할 수 없고요. 또한 연결 재무제표에 정의하는 기업 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배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외부 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한장님께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1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단서가 틀렸죠. 유의적인 영향력, 밑에 해설 보시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지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 요게 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지문, 5번 지문은 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데요. 2번 지문 보시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세법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별로 친하지가 않죠. 그런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그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결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연불 매매거래, 장기금전 대차 거래에서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가치 평가 자체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제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이제 부담을 주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완화시켜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상품의 실제 행사가 되거나 발행까지는 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주식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보상 비용을 결국은 그 스톡옵션의 공정 가치를 갖다 구해가지고 결국 해마다 이제 그 약정 용역 기간에 걸쳐가지고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스톡옵션의 공정 가치를 갖다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역시 요거에 대해 가지고도 역시 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5번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의 법령에 의해서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즉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연법인세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특수회계 편에 그 이제 법인세 회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데 중소기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많은 회사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가 이런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를 하는 거부하고 내가 회사가 원래대로 하겠다 하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이번에서 5번 지문 외에도 이제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자, 괄호 1번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계약 시점 후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아니할 수 있고요. 2번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시대공가로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 1년 이내에 완료되는 용역 매출 건설형 공사 계약에 대해서 용역 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1년 이상에 걸치는 할부 매출은 할부금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고 완성 기준이나
회수 약정일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4번 토지 등 건물을 장기 할부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역시 할부 약정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종전사업 보고를 추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